모의고사 잘 보셨죠? 시험지는 잘 보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를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지문들이 세법 지문들이 갈수록 길어지는 이유를 좀 알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5월 달이에요. 이제 언제나 5월 달 모의고사가 가장 어려워요. 5월 달치가. 왜냐하면 5월 달치는 1월, 2월, 3월, 4월 두 바퀴가 돌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6월, 7월 달, 8월, 9월 달에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어딘지를 추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완전히 세법 책 한 권을 출제한 거예요. 한 권 전체를. 그래서 지금 5월 달에는 이제 지금까지 시험 봤던 게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공무원 학생들 시험, 다른 자격 시험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상태에서 출제 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이 모의고사 형태처럼 문제를 내더란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형태로 그대로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이제 우리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지를 기존의 다른 자격 시험의 기출 지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 모의고사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의 지문 안에 동그라미 1번 안에 비교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이제 한 지문에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둘 다 맞는지 요거 확인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답을 손이 잘못 갔네. 내 손이 잘못 가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1번, 25번은 서류 송달 문제예요. 자, 우리 시험도 이번 이제 중개사 시험도 서류 송달 문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표자가 없으면 그중에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로 하시면 돼. 그런데 납세 고지화가 돼요. 여기만 딱 보면 돼 이제요. 일반적인 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인데 세금 고지서, 납세 고지서 딱 나오는 순간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맞았네요. 자, 옳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1번은 맞았어요. 자, 이제 2번은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하면은 이런 경우를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요. 게시판에 붙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소가 외국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할 때는 공시 송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시 송달까지 알았으면 효력도 알아야 돼요. 자, 공시 송달은 공고하고 며칠이 지나면 그러든가 14일요.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한 지문에다가 공시 송달도 알아야 되고 공시 송달은 14일이 지나야만 송달된 걸로 본다는 것, 여기에 지문 두 개를 넣어놨어요. 3번 지문이요. 3번 지문은 납세자가 과세 관청이 이제 두 개 입장이에요.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가 정부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제출할 때는 납세자가 제출할 때는 발신주의 개념이고 여기는 발신주의 개념이고 과세 관청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낼 때는 도달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하나의 문장 안에다가 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납세자가 우편으로 제출했을 때는 발신주의니까 도장이 찍히면 돼. 도장만 찍으면 돼. 우체국에 가서 내가 우편으로 보냈다는 걸 도장만 찍으면 그날 내가 접수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는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발송한 때로부터 그래야 된가? 도달한 때 그래야 된가? 요 발신주의하고 도달주의만 알면 발송이 아니라 도달한 때, 도달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4번은 이제 4번 지문은 뭐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납세자가 과세 관청이 이제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납세자가 내가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무슨 주의라겠는가? 발신주의. 자, 발신주의죠. 우리 국민들이 보낼 때는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그러면 여기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뭐냐면 국세청 홈택스 있어요. 홈택스에다가 내가 전송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전송이 됐다 이 말이고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제출했다 이 말은 건 발신주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발신주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과세관청이 나에게 보낼 때는,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내 이메일에 뭐 대면 그러든가 저장대면 그러죠. 이메일 하면 전자고지하면 이게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에 저장이 되면 그때 도달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3번은 이제 납세자 입장은 발신주의, 과세관청 입장은 도달주의.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은 이 두 개 지문은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두 군데에서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고 4번 지문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 연속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4번 지문이. 자, 5번은 이번에 이제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이 지문은 올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교정시설에 유치장에 체포, 구속, 유치. 그러면 이제 구속돼 있어. 구속돼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송달해라 그랬던가요? 장에게. 자, 장 나왔죠. 장에게 송달해라. 그럼 이건 맞았네. 그런데 세무사 시험은 어떻게 됐냐면 구속 유치됐을 때는 공시 송달합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그거는 이번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정답은 3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 문제 1번 문제 푸는데 지문이 하도 길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맞추신 분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난이도는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중수준이니까 이제 한 50% 정도는 맞췄을 거예요. 50%에서 60% 정도 이게 정답률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26번 가보죠.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성립, 확정, 소멸을 올해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낼 거예요. 성립, 확정, 소멸이 세 개가 동시에 묶여서 나올 거예요. 묶여서 나오니까 더 쉬워, 훨씬 쉬워 이렇게 나오면. 소득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그럼 아무 말이 없을 때는 1년을 잡으라고 그랬죠. 1년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성립하고, 또 하나는 예정신고는 1개월이니까 1개월이니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1개월이니까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자, 1번 해결했어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제 여기서는 확정을 물어봤죠. 종합부동산세 확정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원칙인지 선택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는 원칙이라고 써놨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대원칙이 내가 신고다 그러는가 결정이다 그런가? 결정. 신고하는 때 그랬으니까 틀렸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 요게 틀렸어요. 이제 3번 가보죠. 3번 요 지문은 요거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올해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중에서 신고 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여기서 수정신고만 그랬네요. 수정신고만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을 때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 두 개를 물어봤을 때는 수정 신고는 이미 앞에가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액을 다시 증가시켜 가지고 수정 신고했기 때문에 확정의 효력이 있지만 기한 후 신고는 처음부터 제 날짜에 신고를 않고 나중에 신고한 것이라 이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4번. 제척 기간에는 시효에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그랬네요. 자, 그럼 중단하고 정지가 막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제척이라는 것은 이미 고지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고지서를 보내려고 뒤지고 있는가요? 제척을 뒤척으로 얼른 바꿔보세요. 뒤척 기간이다. 그러면 뒤척 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 사람이 숨겨놓은 걸 찾는 시간이 제척 기간이에요. 그러면 찾는 시간은 정부가 찾는 시간은 멈췄다 찾으란 야인가? 그 시간 안에 찾으란 야인가? 그 시간. 그럼 그 시간 안에 찾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을 이미 너 세금 얼마 내 하고 고지서를 보내놓고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새로운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옛날 고지서를 중단시켜버려요. 옛날 고지서를 중단시키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하니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우리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인데 금액이 얼마를 기점으로 5년, 10년을 잡으라겠던가? 5억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5억이 넘는 고지서를 받았으면 몇 년 안에 정부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10년. 그런데 10년인데 9년이 지나가지고 그 고지서를 새로운 고지서를 9년 만에 새로 딱 발급해버리면 지금까지 진행한 9년은 무효가 되고 나머지 지금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5번은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하는 그랬네요. 납세자가 신고하는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제척 기간의 기산, 신고니까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신고한 세액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러면 내가 신고했기 때문에 무엇의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신고 기한이라 쓰면 안 돼. 신고 뒤에가 한 글자 더, 납부. 여기는 소멸시효는 이미 고지서가 발급돼 가지고 돈을 안 냈을 때 돈 달라고 하는 게 소멸시효니까 여기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거고, 제척 기간은 정부가 내 것을 찾는 시간이니까, 찾으니까 아직 내가 숨겨놓은 걸, 언제까지 숨겨놓은 걸, 그러면 기한까지 이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했으면 그 신고 안 된 것을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거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5번이 출제됐어요. 우리 35회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5번이 출제됐는데,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성립, 확정, 소멸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27번. 27번 문제는 어디에서 낸지를 몰라. 그런데 봤더니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옳은 것 중에서도 더 옳은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난이도가 중이라겠는데, 취득세에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단 등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무슨 날이 원칙인가? 빠른 날이니까. 그럼 등기보다 잔금이 더 빨랐어요. 그랬죠. 또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해결했어요. 이제 두 번째,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도 있고 채무 인수 이외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의 경우 채무 인수한 부분과 채무 인수 이외 부분을 나눠서 신고하는가요? 하나로 신고하는가?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올해 시험 볼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채무 인수액이 나오면은 증여 뒤에 우리 증여 뒤에 가로해서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고 앞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증여 이렇게 돼 있어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증여 뒤에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부담부 증여 중에 채무 인수든 채무 인수가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어서 무엇과 똑같이 보라는 이야기인가? 증여와 똑같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채무 인수를 따로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이게 맞는가요? 아니죠. 아니죠. 채무 인수 이외든 채무 인수든 상관없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채무 인수와 채무 인수 이외를 구분하시면 안 돼요. 구분하지 말고 부담부 증여 전체 인수분이든 인수 이외분이든 상관없이 모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3번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면허세예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그러면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부과하는데 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포함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기를 왜 앞에서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원칙은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능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란 이야기인가 취득세란 이야기인가? 취득세. 이거 취득세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득세인데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그때는 무슨 세로 돌려라? 등록면허세로 그때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무조건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데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4번 취득세 징수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원칙은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그다음에 재산세는 원칙이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죠.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그럼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납부 개실 여기다가 답을 체크하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5번에다 체크하신 분 있을 거예요.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납부 개실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말하고 만약에 소유자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입니다. 그럼 5번이 맞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5번에다 체크하실 분이 있었을 거예요. 1번에서 답을 못 찾으신 분은 반드시 5번을 찍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납부 개시일이라면 7월 16일, 9월 16일이에요. 그날이 아니에요. 우리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이 세 개 법을 하나로 혼용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다가 지방세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었어요. 이제 28번으로 가보죠. 28번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자, 1번은 우리나라에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받았네. 이제 여기까지 딱 끊으셔야 또 월 임대료는 주택 몇 개부터는 세금을 물어야 되고 두 개. 원래 하나는 비과세, 두 개부터는 과세. 그럼 두 개니까 과세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전세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3주택 이상 플러스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일개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원칙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단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이나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하는데 여기서 고가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게 기준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기준 시가,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기준 시가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한 개만 가지고 있더라도 월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가보죠. 3번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하이며, 이제 반대로 생각했죠. 3억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가 과세되는데 3억 이하라고 했으니까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역으로 써놓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분명히 3주택 3억 나오니까 이거 틀렸네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3주택 이상이고 3억 이하라고 했으니까, 3억이 안 됐으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를 하지 않지만, 이상하죠?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공제할 때 공제하지만 주거용 건물 이외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한데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5번. 이제 주택 임대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 나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직계, 존비속,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주택수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기서요.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은 이 문제의 답을 3번이 틀렸다고 했을 가망성이 있어요. 이 문제 풀 때. 이제 29번 한번 가보죠.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 난이도 하라고 내놨네요. 난이도 하면 정답률이 60%에서 70%가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는. 공동으로 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서로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 거예요. 네, 상속을 받았을 때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데 사망자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3번.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라 하고, 이제 가로를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수익자가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라고. 만약에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지하고 있으면 그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위탁자의 소득으로 봐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제 4번에서 특수관계인이라는 이 말이 딱 뜨는 순간 증여를 인정한다 그러든가 증여를 부인한다 그러든가 증여를 부인해버립니다. 자, 이제 증여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증여받은 자는 증여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짓을 같이 했으니까 특수관계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둘이는 동시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5번.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우리 이제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순서대로 찾으셔야 돼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제1번이 국내 사업장 소재지. 자, 됐죠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어디로 그랬는가? 자, 거류지와 체류지가 아니라 국내. 두 번째는 국내에서 소득 발생 장소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두 번째 납세지로 잡으시면 돼.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문제 30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계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양도 차익을 물어본 거예요.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을 물어보면 그냥 쭉 계산해 놓고 부담부 증여니까 양도 비율만 끝에 가서 곱해버리면 돼요. 비율만 곱해버리면 돼요. 봐요.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3억에 취득했네. 그 다음에 차익금이에요. 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상속 증여를 받았을 때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넘겨준 이 땅을 내가 증여했던 땅에 지금 증여 당시의 가격이 얼마라냐인가? 자, 이게 증여 당시 가격을 여기를 양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먼저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해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시면 돼. 그럼 양도 가액은 5억이고 취득 가격은 3억이네. 그다음에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이 1,000만 원이고 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랬네요. 확인됐네. 그러면 필요 경비는 1,000만 원. 그럼 양도 차익이 이제 이렇게 양도 차익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 2억에서 1,000만 원 빼면 1억 9천. 자, 1억 9천이죠. 1억 9천이 나왔어. 그런데 1억 9천이 있으면 5번을 답으로 찍으면 이제 확 틀리는 거예요. 바로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면 이 사람은 전체 5억 전부를 양도했는가요? 그중에 일부만 양도란 얘기인가? 일부. 그럼 5억 중에서 은행 채무 2억을 인수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전체 증여 가액이 5억이니까 5억 중에서 얼마만 양도로 본다는 얘기인가? 채무 인수. 차익금 얼마? 2억. 차익금 2억을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2억을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만큼만 양도니까 1억 9천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해 볼게요. 1억 9천 계산해 놓고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곱하기 2 나누기 5. 그러면 7,600 여기 있네요. 이게 양도 비율만 다 계산하고 끝에 가서 양도 비율만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전체 증여 가액분의 채무 인수가 양도 비율이니까 전체 증여 가액은 5억이고 채무 인수는 2억이니까 5분의 1로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증여했을 때 시가를 요걸 양도 가격이라고 보고 통으로 양도라 전체 양도라 보고 다 계산해 놓고 양도 비율을 그냥 끝에 가서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계산하기가 더 훨씬 쉬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31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도 가장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여기도 가장 옳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 1년 미만 국내 소재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3개를 동시에 물어봤네. 1년도 안 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이면 세율은 몇 프로? 70%. 70%? 맞았네. 자, 두 번째.
10년 8개월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 10년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상가 건물이었을 때는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한다 그랬는가? 매년. 일반적인 경우는 2%씩. 자, 매년 2%씩 올라가죠. 2%씩 증가가 돼. 최고 한도는 몇 프로 한도로 가고? 한도 30%. 아, 어차피 틀렸겠네요. 자, 이거 그럼요. 10년 곱하기 2% 하니까 20%. 20%잖아요. 저 20%. 그런데 곱할 것도 없이 여기 틀렸잖아요.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다 곱하라겠지. 이 퍼센트를 아무리 계산해도 양도 차익에 곱하기 합니다. 이걸 못 찾으면 못 푸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기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장투공제가 나오면 양도 차익이 써져 있는가를 먼저 보고 양도 차익이 맞으면은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퍼센트부터 곱하다가는 이렇게 실수를 하셔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2%씩 올라가는데 그중에서도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2번 틀렸어요. 자, 3번.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공제네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몇 프로? 3%. 3%니까 여기가 10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3이에요. 100분의 3이 이게 3%예요. 1000분의 3이면 0.3이에요. 미등기 상태에서는 1000분의 3, 등기인 상태는 100분의 3. 그래서 여기는 등기가 됐다고 했으니까 등기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3%를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인정을 받으시면 돼요. 자, 4번. 2025년 7월 9일에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를 양도했네. 그럼 단 부담부 증여는 아니라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는 아니었을 때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그러면 7월 9일 날 양도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2개월. 그러면 7월 31일 플러스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니까 9월 30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네요. 그럼 신고 기한을 물어봤으니까, 마감날을 물어봤으니까 9월 30일, 9월 7일이 아니라 9월 30일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이제 5번. 골프 회원권을, 자, 골프 회원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골프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골프 회원권 들어있어요. 또 사업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여기는 양도는 양도인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그럼 이 문제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32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도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은 등기 등록 관서장은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됐어.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됐을 때는 반드시 찾을 게 딱 하나, 제일 먼저 찾을 게, 납부 부족액이 발견하면 그 부족액을 어디에다가 통보해 줘라 그랬는가? 어디에다가? 자, 그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소. 이것만 보고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만 보고 풀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 10일만 생각하다는 그냥 낭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자꾸 제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여기를 먼저 보고 이게 맞으면 다음 달 10일을 봐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을 먼저 보면 뒤에 납세지가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이거 맞았네 하고 여기다 찍어버리게 돼 있어요. 1번 틀렸어요. 자, 2번.
매매로 농지 이외, 매매로 농지 이외를 취득했을 때는 농지가 아니니까 1000분의 40. 교환으로 농지를, 그러면 교환으로 농지니까 교환도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매매. 그러면 여기는 1000분의 30.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니었을 때는 1000분의 4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3번. 3번은 일반 과세에서, 그러면 처음에 경감을 받았다가 나중에 과세로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추가 사유만 딱 나오면 이미 낸 세금을 빼주기는 빼주는데,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뺀다. 여기는 알겠죠? 제외하고 빼겠습니다. 이제 4번. 상속으로 건물을 무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지만, 단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이거 어떤 걸 택하라겠던가요?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갑니다. 4번은 맞았네요. 4번이 맞았네요. 이제 5번.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 지급액이 50이다, 연부금 총액이 50이다. 총액. 여기는 지급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어요. 이제 33번으로 가보죠.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을 때는, 그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든가요, 합산하든가요? 합산. 자, 합산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니까 기억은 맞았네. 자, 니은. 특별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은 세율은 1000분의 5. 이것도 맞았네. 이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제 주의하셔야 돼. 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 지문을 지금 디귿을 맞다고 생각하실 분 있을 거예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를 곱한 금액을 곱한 것을 과세 표준해라. 역시 프로 빠져가지고 이게 틀렸네요. 디귿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무조건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러면 뒤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 건축물 70%, 주택 60%. 단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겠으니까 60%를 곱하기 해야 되는데 곱하기가 빠졌네. 그러면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에 기역과 니은이었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답을 5번에다 찍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찍기를 바라고 냈으니까 아마 금액이 그렇게 해줬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34번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요것도 진짜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지문이 길게 내다 보니까 헷갈려 버렸을 거예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10일이 아니라 5일. 통지는 5일. 그럼 1번 틀렸네.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요 바로. 자, 2번.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250을 초과하죠.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그 세금의 얼마 이하의 금액을 그래야 되냐면 50% 이하의 금액을 3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20만 원 이하네. 20만 원도 안 되면 몇 월 달에 한 번에 끝내요 그랬더니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지만, 단 과세 대상에 누락이 있으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달. 동그란 5번.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물어본 건데 수탁자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내놔. 그랬더니 신탁 재산을 팔아버렸네. 내놓으라니까 그래 내가 내일까지 줄게 하고 오늘 저녁에 팔아버렸네. 팔아버리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35번.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도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체납했어. 수탁자가 체납한 거하고 이 신탁재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체납했어야 돼요. 위탁자가 체납해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니까 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니까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탁 재산으로 물적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수탁자가 체납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체납하고 위탁자의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하니까 수탁자가 들고 있는 물건을 정부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세율은 이 경우는 그냥 5%입니다. 1000분의 50입니다. 0.5에서 5%가 아니라 0.5에서 5%는 개인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5%가 되지만 법인이 3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2번 틀렸네요. 자, 3번. 이제 요거는 우리 여기서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서 만약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게 있으면 그 재산세를 나중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빼드립니다 이랬어요. 빼주는데 문제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 나중에 종부세에서 빼줄 때는 가감되기 전에 걸 빼준다, 된 걸 빼준다. 된 거. 적용되기 전이 아니라 적용된 세액을 빼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은 5월 27일에 주택 3개를 가지고 있다가 2개를 5월 27일에 양도를 했어. 그러면 5월 27일에 양도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나는 주택이 몇 개 있는 사람인가? 1개. 6월 1일 현재는 1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의 2025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미 2개를 팔아먹었으니까 3개를 가지고 있다가 6월 1일 전에 2개를 팔아먹었으니까 이제는 주택이 하나 있는 걸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개인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하고 여기에 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몇 프로를 곱해라 그랬는가? 60%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정답은 옳은 걸 찾아라 했는가 보죠.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여기는 5번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다음 이제 36번은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여기는 틀린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 종합합산 대상인 되는 토지는 5억 초과,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비거주 여기서 답을 앞에 하나 알려줬잖아요.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제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한 장소까지도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어디로 가라겠는가? 그 물건 소재지. 그럼 여기서는 그 물건의 소재지를 토지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그 물건 토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자, 그럼 이제 순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이게 없으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2번. 그것도 없으면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맞았네요. 자, 3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누구 걸로 보고? 위탁자. 위탁자 걸로 보고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나대지나 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해원제 골프장의 토지는 여기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이거 모두 다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자, 이건 세율이에요. 그냥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의 세율로 적용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제 37번 한번 가보죠. 37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1번 이축권 나왔네. 이축권 나왔는데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네.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소득으로. 그러면 기업은 기타 소득이니까 양도 대상 아니죠. 탈락.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 지역권은 제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양도 대상. 그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니은, 니을. 자, 니은, 니을. 근데 많은 분이 답을 3번에 찍게 돼 있어요. 여기를 안 보고요. 여기만 봐요. 토지 건물과 함께만 딱 보고 함께 이축권 양도지. 이 끝을 잘 봐야 돼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기타소득,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소득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8번.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타인에게 이전되어 또 무효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 환원됐네. 소유권이 원위치가 됐으니까 당초 취득일이 되는 거고, 네, 건물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하는데 단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우리 건축 허가를 안 받으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되는 거죠.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 이제 동그라미 3번 수용. 수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무슨 글자를 잡아 넣으라겠는가?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를 넣어서 빠른 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제 환지할 때 환지 전에 여기 환지 면적 증가만 보죠. 면적에 증가나 감소가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하며 공고한 날에 다음 날 취득 및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5번 지문이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찾기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비상장 주식은 여기가 1985년이고 여기가 86년이에요. 주식은 86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하고 부동산은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합니다.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을 의제 취득일로 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문제 푸시면서 5번이 답이에요. 자, 39번. 이거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1세대 1주택 특례 중에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수용. 일부만 수용당했네. 전체를 수용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수용을 당하며 일부 짜투리는 수용당하고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준다 그랬는가? 제일 쉬운 거라니까요. 5년. 자, 5년이요. 5년. 5년 안에 짜투리는 5년 안에 파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럼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또 샀어. 그러면 새 집을 사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
1년이 지난 후에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고 3년. 3년 안에. 그러면 5년, 1년, 3년. 그럼 답은 4번. 4번이 답이에요.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라니까요.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토지와 함께 영어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이지만 단독으로 이전했을 때는 기타소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잘 봐야 돼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 1로부터 양도 1까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상속받은 물건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시, 그럼 상속을 받았는데 가업 상속은 아니네.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피상속인의 취득이 아니라 여기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이제 3번은 이제 1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그러면 아버지니까 직계 존비속이면 2월 과세니까 2월 과세면 무조건 몇 년 안에 다시 증여받았다가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여기는 토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년이에요.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제가 주식을 증여받았으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그때는 1년이 되는 거예요.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가액은 그럼 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아도 취득 가격은 누구의 가격으로 계산하자? 증여차. 그러면 증여했던 아버지니까 이 사람이 증여자가 되는 거예요.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계산합니다. 4번 국내 토지 양도로 우리나라에서 땅을 팔아서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이번 연도에 우리나라에서 토지에서 발생한 건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과 공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 건 돼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할 수 있고 국외 부동산, 그러면 외국의 부동산을 양도해서 손해본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과는 통산이 안 된다. 요거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하고 주식은 주식끼리 통산할 수 있는데 외국의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은 통산이 안 돼. 외국 것은 외국 것끼리는 통산이 돼. 우리는 우리 것끼리만 통산이 돼요. 근데 국내 국외를 서로 교차 통산 안 된다는 거. 외국에서 손해본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익 본 것하고 통산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을 때 그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지급기일에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요거는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이제 이번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니까 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죠. 예? 그래서 이번 5월달 모의고사는 사실 세법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 하시면, 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지문들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제 중에 한 8개 밑으로 맞으신 분이 혹시 있으면 다시 기출 지문 특강이라든지 정리해서 기출 지문 정리를 좀 많이 해보세요.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 정리를 좀 많이 하시고 그 지문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이제 기출 지문에서 예전에 우리 출제됐던 지문들을 계속 반복을 좀 해주신 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8개에서 12개 정도 맞으신 분들은 이제 그 지금 막 그 세법을 지금 문제를 보면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법은 암기를 해가지고 풀려가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지문 전체 지문에서 이제
아주 긴 지문에서 핵심이 뭐가 되고 이 핵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연결하는지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 이번 시험을 12개 이상 맞았다면 진짜로 대단하신 거예요. 12개 이상 맞았다면 아마 맞으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 이렇게 문제를 내도요 다 맞은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진짜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메가랜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맞게끔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복사해 가지고 막 문제를 짜집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만들고 새로 시험에 출제 36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 드리니까 이 문제는 버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 보시면 내가 공부가 조금 덜 돼 있었구나. 조금만 더 한다 하면 이 정도는 풀 수 있겠구나.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번 달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네요. 자, 5월 달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